본격 인터뷰, 먼저 여당 쪽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국방위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장을 나갔어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어제 먼저 성일종 위원장이 직권으로 국방위를 연 건 심히 유감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한 명 707 단장 딱 한 명 불렀어요. 네. 그리고 국방차관을 데리고 온 거고요. 네. 그런 국방위는 있어 본 적도 없었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707 단장을 성일종 위원장이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밀실에서 회유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민주당이 공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본인이 회유 공작을 한 주범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다시 국방위를 직권으로 열어서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707 단장은 어제 와서 각종근 사령관은 자기 양심에 의해서 사실대로 얘기한 걸로 봤다 하고 회유는 707 없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실제 했고요. 여기에 같이 데리고 왔던 국방부 차관 그러니까 직무대행이죠.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 왜 이런 데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회유했다는 성일종 의원이 실제 707 단장을 회유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헌재 가서도 707 네. 단장이 증언을 했고 국조특위에서 청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서도 증언을 다 했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마치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걸 공작을 해서 그렇게 발표하려고 밀실에 불러서 그거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형사상에서도 이미 재판에서 하고 있는 인원을 검찰이 불러서 이렇게 회유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성일종 의원이 회유했다라고 707 단장을 회유하고 이것이야말로 공작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자기의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 국방위를 연다는 게 말이 돼요. 국방위 한 명을 불러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실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일종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고요.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잠시 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를 드릴 때 먼저 여당 쪽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라고 네. 소개를 했는데 이제 야당 쪽입니다. 민주당. 뭐 네. 야당이 또 여당 될 거 아닙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어떤 상임위는 처음 봤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김현태 707 특임단장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회유 의혹을 좀 증언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 네. 김병주 의원님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을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그 전에 회유를 하고 출연시켰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707 단장이 증언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아침에 가서 보니까 예상 질문서 몇 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본인하고 법무실장하고 각종군이 같이 작성했다. 예상 질문 몇 개 주는 거야. 거기 회유입니까? 오늘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저도 어저께 예상 질문 받았는데 그럼 KBS가 저를 회유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거를 회유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 씌우려고 보다 보니까 잘 안 통하니까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밀실에서 회유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김현태 707 단장이 밀실에서 얘기한 내용과 또 다르게 본인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까? 네. 예, 실제 그때도 그런 정황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국방위원장이 어떻게
이제 이런 신성한 국방위를 이끄는데 자기의 사감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상임위 열리는데 한 명 딱 불러서 하는 상임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방차관 네. 얼마나 바쁜데 국방차관까지 여기에 데려서 그 시간 낭비를 시키고요. 네. 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이제 본관으로 진입한 계엄군이 지하 1층이죠. 전기를 5분여간 끊었던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만 어제 그 단전에 의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성 위원장의 질문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일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국회 단전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윤석열의 지시로 된 거죠. 왜냐하면은 군에서 이건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이 따지던데 네. 대통령의 지시는 개념적으로 해요. 거기서 뭔가 하면은 국회 본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라고 대통령이 곽종근한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특전사령관한테. 지금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네, 증언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그때부터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끌어내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은 이하 지휘관이 또 하게 돼 있어요. 상황 판단을. 예, 상황 판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단전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문을 부수고 가서 해야 되는 건지 한 거고 이걸 또 검토하라고 한 거고요. 그럼 707 단장은 단전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해서 통상 보면 분전원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찾았던 거고 분전만 스위치는 707 단장이 직접 내립니까? 거기 병사나 요원이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린 거고.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사실은 저 밑에서 하는 거지 위에서 대통령의 그 지시, 개념적인 지시와 갈수록 더 구체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군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누가 지시했느냐 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의 소총은 몇 도 각도로 쏴라 뭐 또는 뭐 사람은 몇 도 각도에서 이렇게 끌어내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거죠. 작전을 할 때도 이미 여기에 대해서 명시된 임무 특전사는 국회를 봉쇄하고 들어가서 확보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실시간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임무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곽종근이 생각한 거고 단전도 검토해 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거는 707 단장이 단전함을 찾아서 지하까지 내려간 거고요. 단전함을 찾아서 스위치를 내린 거는 707 단장이 아니라 그 요원이잖아요. 요원이 내렸다고 그럼 요원 내린 사람이 다 책임을 집니까? 거기는 707 단장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2차적인 책임은 특전사령관이 있고 3차적인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 체계를 모르는 분은 그러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시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병사들 세세한 행동까지 임무를 줄 수 있냐 명시된 임무만 주는 거고 구체적인 안들은 점점점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 봐도 군 체계상 국군 통수권자가 내렸다 해도 무방하다는 거고요. 이것은 또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이란 걸 입증했잖아요. 대통령이 12월 달에 담화문에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까지 하는데 자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 했던 것이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됐고 이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단전된 시간이 01시 06분에서 한 6분 됐거든요. 네. 이때 그 707 단장은 01시 02분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된지 몰랐어요. 작전 중이니까. 나중에 물어봐서 알겠다고 네, 그리고 하더라고요. 거기 사실 단전한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지하 통로인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 통로를 사용해요. 거기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단전을 하면 그 지하 통로이기 때문에 거의 암흑이거든요. 네. 본인은 조금 빛이 났다고 하는데 거긴 현강 모든 게 나가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그
약간의 비상 그런 정도지 실제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거든요. 이게 만약 한 10분만 일찍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해제 결의안을 통과 못 시켰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은 지하 1층 거만 하면 전부 다 이것이 전기가 나가는지 알았을 거예요. 그거 듣자마자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는 국회 분전화만 여러 개가 있어서 지하 1층 거는 지하 1층하고 1층의 일부가 그 전기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2층, 3층, 4층 몇 개를 또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한 10분만 일찍 본인이 시작을 했어도 진짜 국회는 이 표결할 때 전자표결 하지 않습니까? 마비가 됐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대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해제 결의안을 방해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직접 지시만 없었을 뿐이지 사실상 총괄적인 지시였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네.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 또 짚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속의 내용이 실제 준비된 정황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노상원 저기에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상상도 초월한 뭐 한 500여 명 그것은 1차고요. 뭐 잡아다가 폭파시킨다, 폭사시킨다 또는 내무반에 자는 데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서 한다 뭐 이런 또 배에다가 싣고 가다가 폭파시킨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0월 초에 작년 10월 초면 비상계엄 2달 전이잖아요. 네. 노상원이가 김봉규라고 정보사 대령한테 병력을 모으게 해요. 특 HID 요원하고 공장 요원하고 이런 인원들을 한 40명 가까이 모으거든요. 그때 7명에서 8명 정도 사격과 폭파 전문가를 모으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폭파 전문가를 왜 모으겠습니까?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 보면은 실제 이것은 망상이 아니고 실행 계획이 치밀했다. 그리고 그 노트를 보면은 저는 군사 전문가로 봐서 이거 작전 계획 형식으로 만들었구나. 군에서 전쟁 때 수행하는 작전 계획. 거기 보면 D-1일, D1, D 플러스 30일에서 50일까지 다 반국가 세력을 수집해서 폭파시키고 한다고 나오잖아요. D-1일에 미국과 협조하고 D1에 어떻게 이런 용어들은 작전 계획을 할 때 만들어요. D는 전쟁일이거든요. 의원님 수첩에 메모 형식으로 단어 형식으로 그냥 적혀 있지 않나요? 그게 좀 단어 형식인데 그 용어가 이게 계엄 비상계엄에 저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봐요. 그 최종 상태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계엄이 성공하고 나서 삼성 계엄을 하고 또 후계자까지 이래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예를 들면 반국가 세력을 수집을 해서 완전 폭파시키고 제거하는 데는 D 플러스 50일. D를 비상계엄 날짜로 잡은 것 같대요. D는 전쟁일로 군에선 잡게 할 때 잡아요. 그래서 D에서 D 플러스 11은 서울 지역 사람의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고 D 플러스 11에서 D 플러스 30일에서 50일은 서울 외 지역의 반국가 세력을 수집을 해서 제거한다. 이런 용어가 저는 이걸 물론 도표로 자세히는 안 했지만은 D1, D 플러스 11 뭐 이런 쫙 쓰는 형식은 군에서 하는 형식이요. 전쟁에 대비해서. 그리고 이것은 작전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김용현은 전 국방부 장관 작전이고 이 노상원은 정보 전문가잖아요. 그럼 정보와 작전 전문가들이 만든 플랜이라고 저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인적인 생각이었냐 아니면 실행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냐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2달 전에 했던 행위 자체가 사실상 준비였다. 그리고 거기 또 이 반국가 세력이 저는 수백에서 수만까지 갔을 거라고 봐요. 1차가 5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비원펑크에 감금을 하려고 했잖아요. 비원펑크는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 수천 명을 가는데 제초에 14명을 처음에는 그 잡아가려고 했잖아요. 14명이면은 그걸 감금할 때가 많은데 왜 비원 벙커를 했을까 했는데 이거와도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또 대전 지역에는 비원 벙커와 같은 또 벙커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12월 3일 날 점검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는 서울 지역 외 사람들을 감금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거기도 수천 명을 감금할 수 있는 지하 수백 미터 있는 벙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실행 계획으로 만들어졌던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상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은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가 일어나서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한국평 킬링 필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끔찍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노상원 수첩,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이건 연결이 돼 있죠. 사실 명태균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9월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10월 경에는 거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11월 4일 날 검찰에서 카톡 같은 거가 이렇게 280개 공개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관계된 카톡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이런 게 나오니까 11월 7일 날 대국민 사과문을 윤석열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명태균과 관계 없다고 하며 했는데 그다음 이틀 후에 국방부 장관한테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다 하면서 계엄을 시사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이가 11월 15일 날 구속되면서 실제 11월 2일 날 명태균 변호사가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계엄 하루 전날. 그러니까 이럴 때 압박을 받으니까 12월 3일 날 실질적으로 명태균 기소가 되고 명태균 특검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에 관계된 사항들이 윤석열 부부에게 상당히 압박이 됐을 것이다라는 게 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명태균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들이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번에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관할이 바뀌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물타기 내지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창원지법에서 지금 6개월 동안 엄청난 인력을 갖고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잖아요. 성과가 좀 미진하다는 네, 평가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안 돼 있었고 네. 오세훈 홍준표에 대한 이런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고 그런데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가 되니 이것을 이제 중앙지검으로 토스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요.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명태균 씨 측이 통화 복기록이라고 해서 공개를 네. 했습니다. 네.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정황인가요? 그런 부분인데 네. 이게 신뢰성에 이제 복기록이다 보니까 신뢰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검찰 네. 수사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사실 그 내용의 복기록에 보면은 사실 여기에도 김상민 검사 네. 조국 수사했던 사람에게 김건희 여사가 의창구 이쪽에 대한 국회의원을 주라 뭐 하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정치인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명태균은 안 된다 하면서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복기록이지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또 많이 관련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도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실제 명태균 특검법을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밝혀진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 실제 엄청나게 공천에 개입이 된 거고 또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이나
다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천내라 마라 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 우리 국민이 느끼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명태균 특검법으로 가서 꼭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로 관할까지 옮겼으니 중앙지검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니 당연히 해야죠.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중앙지검으로 옮겼으니까 본인들이 여기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우려가 되네요. 네.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하죠. 저희 포렌식을 다 마쳤다고 해요. 네. 그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거기는 사실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명태균 주장도 거기에는 국회의원 전직 현직해서 100명 이상이 거기 녹취록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균은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은 여론 조작 같은 것도 많이 한 것 보이고 그래서 경선 때 순위 같은 데도 관여를 한 것 같고 공천에도 관여한 것 같고 인사에도 개입한 것 같고 또 그 산당 같은 데 선정하는데 정책에도 관여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황금폰 내용에 자세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온다면은 이 파장은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변죽만 눌릴 게 아니라 검찰이 그것을 이제 포렌식을 했으면은 정확히 수사를 하고 밝히고 진상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겠죠.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지켜봐야죠. 네. 당연히 그것은 포렌식 내용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수사가 진척이 너무 늦고 더디고 의지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창원지법에는 파견 검사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중간조사 발표에 보면 너무나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수사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당의 공천을 들여다보는 특검이 될 거니까 네. 부담스러울 텐데 동의하기도 어려울 텐데 특검법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법은 지금 일단 27일 날 본회의에 올려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가반을 넘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로 보면은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에서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걸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까지 형태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거지 현상을 변경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